예쁜 술, 곽의진. 뒷산 동백나무 가지 위에서 홀로 우는 동박새의 울음소리 슬퍼서 잠 못 이루었는가. 붉은 동백 한 송이 모가지째 뚝 떨어지는 기척 듣고 잠 못 이루었는가. 무엇도 진행 없이 그저 앉은 채 밤을 꼴딱 지새우고 새벽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침침한 눈을 손등으로 비비면서 내 앞에 아직 괴물처럼 버티고 있는 모니터를 들여다본다. 오늘 넘길 원고 분량 5, 6매도 채우지 못하고 커서는 한 곳에 멈춘 채 조급히 깜빡이며 다음 진행을 체근한다. 1초 간격으로 깜빡이는 커서가 내 숨을 단축시키는 날카로운 초침이 되어 나를 찌른다. 오랜 시간 윙윙거리는 기계음을 들으며 모음과 자음의 자판을 두들기다 보면 눈앞이 가물가물해지며 뒷머리가 띵하니 무거워진다. 이즘 부쩍 나타난 현상이다. 푸르름이 보고 싶다. 차도 한 잔 생각난다. 청정한 푸름과 한 잔의 차는 눈의 피로와 두통을 사라지게 해줄 터다. 컴퓨터 앞에서 벌떡 일어나 틀이 비틀어져 잘 열리지 않는 방문을 발로 차면서 밖으로 나온다. 선뜻한 공기가 급히 나를 에워싸움과 동시에 선역 바다가 한쪽에 척 내려다 보인다. 내 입가에 절로 미소가 번진다. 실상 작가라는 이름을 걸고 수많은 밤을 지새우며 안간힘을 썼지만 만족할 수 없는 결과로 좋은 글 못 쓸 바에야 좋은 책 만드는 것 또한 기찬 재미에 틀림없다고 겁없이 책 만들기에 덤벼들었지. 옹그르만큼은 내 몫이라며 숨겼던 돈과 나를 믿고 선뜻 건네준 선배의 현금을 합쳐 2억 몇천여 자본금을 13종의 책과 아낌없이 바꾸고도 엄청나게 불어난 빚을 짊어진 채 나는 어이없어 했어. 불현듯 또는 책임감 없이 창고 가득 쌓여 있는 것도 모자라 속속 반품으로 돌아오는 굉장한 무게의 책을 폐기 처분하고 쓸쓸해하는 직원들과 소주 한 잔 나눈 후 절망 꼭대기에 서서 심한 어지럼증에 떨었는데 그것은 내가 살아왔던 기간 동안 어쩌면 최악이라 할 수 있는 위기였어. 난 기진하기 직전이었지. 저래고도 죽음의 절벽에서 뛰어내린 바비용의 무식한 용기가 상기되었음인가. 내 고단한 영혼과 함께 그동안 소유했던 모든 것 놓아버리고 서울을 탈출할 수 있었던 것은 뜻밖의 용기였지. 최상의 절망 앞에 살아나는 무모한 본능. 순수의 유년을 놓아둔 채 집시되어 떠돌았지. 늘 배가 고팠고 밤이면 헛것이 보였어. 주렁주렁 열린 또아리감, 손가락 잎새 틈으로 불꽃놀이하는 무화과, 흰살 혀끝에 녹는 삐비, 허기를 채워야 했어. 천지 쩌렁쩌렁 울던 밤, 상처투성이 육신 끌고 폭우 속을 달려 태심은 땅으로 숨었지. 그러니까 꼭 5년 전 이렇게 혼자 소리로 중얼거리면서 유년의 고향으로 내려와 거처할 곳을 찾던 중 몇 년째 비워두어 골격이 성치 않고 흙벽 한 귀퉁이가 무너져 내린 언덕배기 빈집에 들어 내 키보다 더 자란 잡초를 베어내고 허물어진 벽을 흙으로 바르고 격표로 쌓인 먼지를 털어내고
작업실이라 이름 붙인 후 눈물 줄줄 흘리며 아궁이에 불을 지피면서도 마을 어른들이 뭐하는 여잔데 험하디 험한 빈집에 들어 혼자 사는고? 라는 수군거림을 들으면서 눈앞에 바다가 있다는 것만으로 만족해했던 터. 노상 바다 앞에 서면 나는 미소가 번진다. 나는 바다와 맞붙어 있는 뜰아 끝에 서서 두 팔을 쫙 펴서 찢어지게 기지개 하며 길게 숨을 내쉬어 내 안에 채우기만 했던 탄산가스를 뱉어내고 청정한 산소를 들이킨다. 요 며칠 새 거침없이 바람이 일어 바다를 성나게 하더니 오늘 아침 더할 수 없이 잔잔하다. 마치 물이 밀려나가고 있어 자갈밭이 드러나 있다. 물은 자갈을 빠져나가면서 촤르르 특별한 소리를 만들어낸다. 그 소리를 소리 신육말로 표현해 보려고 고심하며 자갈 틈을 빠져나가는 갯물 소리를 듣는다. 아름답다. 갯물 빠져나가는 특별한 소리에 섞여 뒤로 산을 두고 온통 바다와 하늘뿐인 내 작업실 토방 쪽마루까지 멀리 가까이 보이는 섬에서 풀어 헤쳐진 해무가 바다 위를 흘러 거대한 아메바의 움직임처럼 기어 올라오고 있다. 봄이면 유난히 많은 안개 때문에 나는 서울에 있는 지기에게 편지를 쓰면서 서두에 이렇게 적은 적이 있다. 노상 안개에 묻혀있는 마을에 나는 살고 있다. 자칫 어느 때는 바다 위에 둥둥 떠있던 크고 작은 섬들이 송두리째 사라지고 또는 내가 살고 있는 마을조차 흔적 없이 사라지기도 한다. 그럴 때 나도 함께 잠깐 사라진다. 나는 안개 속에 존재하는데 다른 이의 눈에 나는 사라진 것이다. 이제 안개를 헤치고 바짓가랑이에 이슬 묻히며 산의 전기를 마시기 위해 소나무로 손수 만든 주장을 짚고 솔가리 뒤적이며 천천히 산을 오른다. 얼마지 않아 문득 돌 틈에 핀 작은 꽃을 발견한다. 보랏빛 꽃. 봄이 막 열리기 시작하면서 맨 먼저 피어난 꽃이다. 사삭스럽게 작은 무엇에도 감동 잘하는 성격 때문인가. 반갑고 놀라운 기분으로 여린 꽃잎을 만지기 위해 쭈그리고 앉아 보랏빛 꽃 곁에 찢어진 비닐 조각을 걷어낸다. 그랬더니 한두 송이 꽃이 나를 반긴 줄 알았는데 웬걸 찢어진 비늘 속에 작은 꽃들이 마치 이른 새벽 송알송알 열린 보랏빛 이슬방울처럼 무리지어 피어있다. 난 손에 들린 비닐 조각을 새삼 바라보면서 나쁜 것 속에 숨겨진 좋은 것을 생각한다. 그리고 한두 송이 꽃보다 100배는 더 큰 비닐 조각을 보기 전에 꽃이 먼저 눈에 띄었음을 기억해낸다. 더 자세히 보기 위해 비닐을 걷어내는 순간 드러나는 꽃들. 보랏빛 작은 꽃과 안개와 갯내에 묻은 푸른 산소로 눈의 피로와 어깨의 결림을 씻고 있을 때다. 또 밤새구먼 인형몸 인형이 생각해야 함께. 마을에서 가장 부지런한 옆집 승훈이 할매가 큼지막한 바구니를 들고 언덕 밭두렁을 오르면서 말한다. 일찌감치 어디 가시오? 쓱 괴러 가네. 땅 풀렸은께 고놈들이 마치맞게 이삐게 올라올 것이구먼. 아, 쑥이란다. 모양도 쑥같이 생겼고 향도 쑥같이 생긴 쑥이란다. 봄이면 우리 마을에선 안악들이 쑥 캐느라 새벽부터 부산이 서둔다.
해풍을 많이 맞은 이 마을 쑥이 질 좋다고 소문난 후 객지 장사꾼들이 여기저기서 모여든다는 것을 나는 안다. 나는 고개를 들어 승훈이 할매가 올라간 언덕을 바라본다. 할매는 비탈진 밭두렁이에 허리 구부리고 앉아 쑥을 캐는데 마침 산 너머에서 해가 솟아오르기 시작한다. 방금 솟아오른 해를 안고 쑥을 캐는 승훈이 할머니의 모습. 평화를 상징하는 한폭 서정성 강한 전원 풍경이다. 그것은 어둠이 조용히 땅을 덮기 시작할 무렵 멀리서 예배당 종소리 울리자 일하던 젊은 부부 일손 놓고 고개 숙여 감사기도 올리는 프랑스 농민 화가 밀레의 그림 만종의 농부 모습임을 상기하며 온전히 솟은 해를 바라본다. 여기는 서녁 끝. 그래서 섬에서도 아침이 가장 늦게 열리는 갯가이다. 회동 앞 바닷속에서 올라온 햇덩이가 첨찰산을 넘고 여기산을 넘어 지력산을 어렵사리 넘어오는 때문이다. 하나 실망하지 말 것은 늦게 뜨는 대신 늦게 진다. 해질녘 텃밭 기퉁이에 놓인 썩은 나무 등걸에 걸터 앉아 마침 지는 해를 바라보다가 그 찬란한 아름다움에 취해 지는 해를 보았는가 그대 라고 중얼거리며 자연의 이치와 같이 인간도 질 때 더 아름다워져야 함을 생각한 적이 있다. 실로 나는 이곳에서 처음부터 새롭게 깨우치고 있다. 얼마 전에 막 태어나고 있는 새벽을 얻고 컴퓨터에 앉아 글이 내리는 흐름에 취해 몰입해 있을 때 호미를 들고 들로 일하러 나가던 할매가 인혁은 글농사 짓는가? 우덜은 밭농사 하러 가네. 했다. 그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다. 아, 저 어른들이 봤을 때 나도 농사 짓는다고 생각하는구나. 농사란 정성을 들이면 그만큼 얻을 수 있는 것. 종두 득두, 종가 듣거라. 콩 심은 데 콩 나고 오이 심은 데 오이 난다는 이 말은 모든 일의 정직성을 말하면서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려고만 하는 어리석은 사람을 말할 때 흔히 쓰는데 씨앗 뿌리고 땅을 갈고 김을 메고 거름을 주고 잡초를 뽑으면서 인력으로 못하는 일은 하늘의 뜻에 맡겨 빌며 정성으로 농사 짓는 일. 그렇다면 한 알 한 알 씨앗 뿌리듯 글자 한자 한자를 심는 글농사. 나는 글농사라는 말을 되씹는다. 밭두렁에서 쑥을 캐는 승훈이 할매를 보며 내 생각은 멋대로 춤춘다. 멋대로이고 무정형한 생각의 춤을 추다가 나는 나뭇간 앞에 세워진 지게를 짊어진다. 오늘 저녁 땔감을 위해 산허리 여기저기에 지천으로 깔린 뗄나무를 해야 하는 때문이다. 홀로 자는 잠, 등 허리 시름은 면해야 한다. 지난 여름 태풍에 부러진 소나무, 졸참나무가 땔감으로의 임무를 다하기 위해 나를 기다리고 있다. 발에 걸리는 칡넝쿨을 소나무 지팡이로 걷어올리며 길 없는 길을 만드는데 잔솔 아래 산새가 푸드득 힘찬 날개짓을 한다. 푸드득 이는 날개짓에 반사적으로 한 발 뒤로 물러나며 힘차게 비상하는 새를 봄과 동시 강한 야성을 본다. 그것은 동물이 갖는 힘찬 생명력이다. 나는 바지랑대로 지게를 받쳐놓고 산허리에 내가 이름 붙인 큰 바위, 관음 보사람에 앉아 원색적인 힘과 미가 있는 야성에 대해 잠시 생각한다. 솔숲을 박차고 비상하는 야성의 동물처럼
아직 박력과 패기가 넘쳐 생명력이 온몸의 충만함을 과시하듯 난 두 주먹을 꽉 쥐었다 편다. 그때다. 작업복 위 주머니 왼쪽 젖가슴께서 핸드폰이 운다. 서울에 있는 큰아이가 사서 내려보낸 작고 까만 핸드폰을 열고 무선에 허공에 적혀 누군가에게 네 하고 답한다. 접니다. 저음에 귀에 익은 목소리는 바로 그다. 뜻밖이다. 웬일? 내 목소리가 떨려 나와 떨림을 들키지 않으려고 나는 짧게 대꾸한다. 지금 12시 30분 비행기 탑니다. 공항까지 나오십시오. 그는 그저 전달하는 형식의 말을 끝내고 모든 소리를 지운다. 난멍한 시선으로 핸드폰의 숫자를 바라보며 그가 전한 말을 되새김질한다. 지금 12시 30분 비행기 탑니다. 공항까지 나오십시오. 난 서둘러 빈 지게를 들고 산허리를 내려온다. 그가 온단다. 참 얼마만인가. 난 서둘러 빈 지게를 들고 산허리를 내려온다. 그가 온단다. 참 얼마만인가. 나뭇간 앞에 지게를 내려놓고 서역 끝 마을을 벗어나 읍을 경유해 공항까지 가려면 좋기 2시간은 소요됨을 계산하며 왼쪽 젖가슴께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뚜껑을 열고 시간을 본다. 6시 7분. 그렇다면 조급히 서둘지 않아도 되겠다. 나는 수도가에서 찬물로 세수하면서 아예 머리를 감는다. 서늘한 기가 골수까지 파고들어 날선 칼끝으로 쑤시는 것 같다. 나는 급히 신발을 함부로 내동댕이 치며 삐그극거리는 쪽마루 위로 올라 벌레 구멍이 숭숭 뚫린 나무 기둥에 걸려있는 노란색 수건을 걷어 머리에 물을 턴다. 그가 온단다. 그가 오려고 간밤 그렇듯 가히 눌림인 듯한 압박감으로 잠 못 이루었던가. 나는 작은 거울 앞에 앉아 깊이 들여다본다. 눈가이 주름 도드라져 보이고 해풍에 거칠어질 대로 거칠어진 피부의 여자가 불안과 함께 약간은 흥분된 표정으로 거울 속에서 다시 나를 바라본다. 여자는 눈가 주름을 손가락으로 펴보다가 콜드 크림을 듬뿍 찍어 동그랗게 원을 그리듯 마사지한다. 다음 스킨으로 피부를 다독인 다음 원하지 않아도 검은 꽃으로 피기 시작한 기미를 감추기 위해 진한 파운데이션을 뺨과 이마, 콧등에 나누어 바르고 손가락을 움직여 전체에 편다. 흠집을 감출 때 덧칠하는 페인트공처럼. 차라리 한꺼풀 벗겨낼 수만 있다면, 한꺼풀 벗겨낼 수만 있다면. 나는 기미 감추기를 포기하고 눈 화장으로 옮긴다. 보라색 아이섀도를 진보라, 연보라 순으로 눈가에 푼다. 아이라인으로 가늘게 선을 그리고 마스카라를 이용해 속눈썹을 치켜 올린다. 좀 더 길고 길게 만들어야 한다. 나는 눈 화장에 긴 시간을 할애한 후 완성된 아름다운 눈을 바라본다. 한껏 치장한 눈에 대한 만족감으로 기분이 좋아진다. 다시 눈 밑의 잔주름과 온전히 감춰지지 않은 기미가 거슬린다. 그렇더라도 분홍의 연지를 볼에 바르고 오기를 부리듯 거망빛 립스틱을 입술에 칠한다. 생소한 얼굴이 거울 속에서 튀어나올 것 같다. 그것은
불협 화음으로 가면처럼 달라붙어 있다. 나는 고개를 살래살래 흔들면서 화장지를 뽑아 입술을 쓱쓱 문질러 지운다. 볼련지도 닦는다. 그러고 나니 지우다만 유랑극단 배우의 얼굴이다. 난 뺨에 클렌징 크림을 나누어 바르고 만족을 준 눈 화장만 남기고 진한 파운데이션과 볼련지와 립스틱을 지워버린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 이번엔 감춰야 한다는 생각만으로 너무 진하게 덧바르지 않는다. 볼련지도 생략이다. 립스틱도 거망빛 대신 분홍으로 가볍게 칠한다. 할 수 없지. 느는 주름을 어쩔 것이며 무엇에도 거르지 않고 직선으로 내리꽂히는 햇살바다 피어나는 기미를 어쩌라 말이냐. 그에게 늙어가는 나를 보이지 않으려 함은 내 부질없음 일터. 나는 그가 무릎을 살짝 비켜 올라간 치마 입는 것을 좋아하는 걸 알면서도 청바지에 흰 셔츠를 입고 한 손으로 단추를 채우면서 눈으로 자동차 열쇠를 찾는다. 곧 책더미 위에서 찾은 열쇠를 들고 요즘 내 소유물 중에서 제일 사랑받는 놈이라는 것을 뽐내듯 마당 한쪽에 버티고 서 있는 차에 올라 시동을 건 뒤 서서히 밀고 내려간다. 마을 어귀 팽나무 아래서 해바라기 하고 있던 안악이 나를 보고 눈인사한다. 나는 유리문을 내리면서 차를 그녀 앞에 세운다. 그녀가 말을 건넨다. 어디 가시오? 공항 가는데 함께 갈까요? 나는 가끔씩 차 태워주길 바라는 그녀와 공항까지 동행할 것을 빈말로 권해본다. 그것은 전혀 마음에 없는 것이었는데 그녀는 대뜸 한박 웃으며 잠깐만 기다리세요. 옷 갈아입고 하며 돌담을 돌아 집으로 달린다. 나는 나보다 2살 많은 그녀를 기다리면서 함께 가야 하는가 혼자 가야 하는가 생각해 본다. 그렇더라도 이미 결정된 바다. 그녀는 태어나면서부터 오직 한 마을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읍까지 나가기를 늘 소원한다. 방금도 집 밖으로 나와 어딘가를 동경하며 앉아있는 모습 때문에 거의 무의식적으로 공항에 함께 가지 않겠느냐고 물었던 것이다. 그녀가 검정색 긴 치마에 빨간 블라우스를 입고 핸드백까지 챙겨들고 뛰어나와 내 옆자리로 올라탄다. 공항에는 뭐 타러 가요? 서울서 누가 오? 그녀가 묻자 나는 고개만 끄덕인다. 그리고 나는 그가 오는데 왜 이 안악과 동행하는가 하고 스스로 묻는다. 안악이 어딘가 가는 걸 좋아하기도 하지만 내 안에 또 다른 무엇이 잠재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참말로 봄이네요. 저 나무에 푸르푸르 물 오른 것 좀 보세요. 그녀가 물 오른 나무들을 말할 때 남편이 있지만 무슨 병인가를 앓고 있기 때문에 혼자 사는 것과 같다며 아직도 물 마르지 않은 자신의 생리적 현상을 말했던 생각이 나서 그녀의 옆 얼굴을 잠깐 돌아다 본다. 죽은 나무들도 물 오르는데. 그녀가 입가에 웃음을 칠한다. 나도 따라 웃는다. 혼자 살면서 쥐야장천 글이나 쓰는 인혁이나 남편 있어도 없는 것과 딘비없는 나나 같은 처지 아니겠소? 이제부터 그녀의 넋두리가 시작될 것이다. 나는 들으면서 이내 다시 흘려버릴 준비가 되어 있다. 내 생각에 빠져버리면 그녀의 넋두리쯤 괜찮다. 녹진을 거쳐 진도대교로 들어서는 초입이다. 거친 물살을 가르고
우수영과 녹진을 이어 만든 다리는 섬을 섬이 아닌 무엇으로 만들어 놓았다. 이전에는 이 울돌목 물살이 어찌나 센지 배가 빙 돌아서 다니지 않았다요. 이순신 장군은 이 물살 센 것을 어찌 알고 이전에는 여기 물 울음소리가 굉장했었대요. 이제 달이 놓아서 물 울음소리도 약해졌다지만 그녀는 차창으로 고개를 내밀고 다리 아래 거친 물살을 쳐다보며 말한다. 나는 그녀의 소리를 듣고 곧 흘리며 다리 끝 지점에서 그의 모습을 찾는다. 작년 여름이었다. 그때도 느닷없이 그는 진도대교입니다. 나오십시오. 했다. 난 기가 막혔다. 서울을 떠나 선역 바닷가 작업실에 머문 지 2년이 되도록 연락 한 번 하지 않았던 그다. 물론 소식 끊고 떠난 건 내 쪽이었지만 난 급히 차를 몰아 달려갔다. 그러자 대교 저 끝 지점에 두 남자가 쪼그리고 앉아 있었다. 무엇인가 먹고 있었지. 아마. 내 차가 그들 앞으로 가자 반가운 얼굴을 하며 벌떡 일어섰다. 그러면서 하는 말. 왜 이렇게 늦게 와요? 난 깜짝 놀랐다. 그의 말 때문이 아니라 그의 행색 때문이었다. 긴 머리를 질끈 동여매고 너덜너덜 찢어진 청바지와 흰 티셔츠 차림이었는데 술에 만취된 상태였다. 그리고 그의 옆에 멋쩍게 서 있는 그보다 훨씬 젊은 친구는 놀라는 나에게 꾸벅 인사를 했다. 저 선배님의 후배입니다. 그 젊은이도 행색이 엉망이었지만 상관없이 나는 그가 그 젊은이 또래라고 착각한 것이 아닌가만 생각했다. 두 사람은 나이 차이가 상당한 것 같은데 모양새는 너무나 닮아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급작스럽게 웬일? 죄송합니다. 그건 선배님께서 무작정 가자고 해서. 사실 밤새 대학로에서 막걸리 마시고 있다가 첫 비행기 탔거든요. 그래서 모양새도 이렇습니다. 어이가 없었다. 그러나 그는 아무 말 하지 않고 내 옆자리에 올라탔고 젊은이는 뒷자리에 올라탔다. 나는 차를 돌려 대교를 다시 건넜다. 술 먹고 싶어요. 가는 도중 그가 말했다. 선배님 속 쓰려요. 술 그만 먹어요. 진도 가면 싱싱한 생선회 사준다고 말했잖아요. 젊은 친구가 투덜댔다. 넌 생선회 먹어. 난 술 먹을 테니까. 난 그들을 조그마한 그리고 허름한 바닷가 횟집으로 데려갔다. 횟집이라 이름 붙일 수도 없다. 남편은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고 아내는 남편이 건져 올린 고기를 배 위에서 직접 갈무리해서 파는 횟집이었다. 젊은 여인이 마침 방금 건져 올린 킬로그램짜리 흑돔이 있다고 말했다. 잡으세요. 내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여인은 우리가 앉아있는 바로 옆에서 은빛 날선 횟가를 들고 흑돔의 비늘을 긁었다. 장정 손톱보다 더 큰 비늘이 튀었다. 으쿠? 이게 뭐야? 젊은 친구가 그의 왼쪽 뺨에 달라붙은 비늘을 뜯어내면서 인상을 찌푸렸다. 아이고, 미안합니다. 여인은 말로만 미안다 하고 계속 같은 형태로 비늘을 긁었다. 나도 그에게도 돔 비늘은 날아왔지만 뜯어내면 그만이었다. 그녀는 비늘을 다 긁은 뒤 날선 칼끝으로 돔의 머리를 푹 찔러 피를 뽑고 내장을 파서 바다에 휙 던져버리고는 빠른 손을림으로 포를 떠 두껍게 썰었다. 젊은이는
여인의 손을림을 바라보면서 인상을 썼다가 군침을 삼켰다가 했다. 그는 그런 것과 상관없이 소주를 마시고 있었다. 선배님, 술만 마시지 말고 안주도 드셔야죠. 젊은이가 말했지만 그는 대꾸하지 않았다. 나는 그런 그를 바라보기만 했다. 그날 거기서 젊은이는 2kg짜리 돔 한 마리를 혼자 다 먹었고 그는 소주 2병을 마셨고 나는 그들이 먹고 마시는 것만 바라보았다. 가자, 마지막 비행기 타야지. 여인이 끓여낸 생선지리도 먹지 않고 그가 일어섰다. 선배님, 이거 마저 먹어야죠. 젊은이가 마늘 듬뿍 들어간 돔지리를 맛있게 먹고 있었다. 그가 선채 나에게 말했다. 그렇게 소식 끊으면 못 찾을 줄 알았어요. 그때 돔지리를 다 먹어치운 젊은이가 일어났다. 젊은이가 일어선 것을 빌미로 나는 그의 물음에 대꾸하지 않아도 좋았다. 나는 곧 그들을 비행장까지 태워다 주었다. 그런데 오늘 그가 또 느닷없이 온단다. 내가 그를 한 번이라도 기다려본 적이 있는가? 나는 대교를 지나 목포공항 쪽으로 달리면서 생각한다. 그러나 고개를 흔들며 노자의 도덕경 구절을 중얼거린다. 도를 도라고 말하면 그것은 늘 그러한 도가 아니다. 그렇다면 기다림을 기다림이라고 말하면 그것은 늘 그러한 기다림이 아니다. 나는 극히 진부한 스스로 이 표현에 혼자 픽 웃고 만다. 다 왔네요. 공항이네요. 내가 공항 주차장으로 차를 밀고 들어가자 그녀가 말한다. 자동차 앞쪽에 붙어있는 정광시계를 본다. 1시 30분. 도착했을 시간이다. 잠깐 앉아 계세요. 난 그녀에게 말하고 공항 대합실로 들어선다. 마침 비행기에서 내린 승객들이 빠져나오고 있다. 마중 나온 사람들 뒤쪽에 서서 나는 그를 찾는다. 이내 낚시 도구를 등에 지고 있는 그가 보인다. 그도 나를 보았는가? 그가 내 곁으로 걸어온다. 덤덤한 표정으로 눈인사를 하고 앞서 대합실을 나와 주차장에 차 있는 쪽으로 걷는다. 그가 뒤따른다. 트렁크 문을 열어 낚시 도구를 넣도록 도와준 후 운전석으로 가자 그가 운전석 옆문을 열려다가 먼저 앉아있는 여인을 보고 놀란다. 그리고 이내 뒷문을 열고 덜썩 주저앉는다. 그 순간 룸미러를 통해 그의 표정을 읽는다. 낭패라거나 황당한 그런 표정인가? 인사하세요. 같은 마을에 사는 여인네고요. 저쪽은 낚시하러 오셨군요. 다 알아요. 여인은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무엇을 안다는 것인지 안다고 쉽게 말한다. 그는 아무 말이 없다. 차가 공항 주차장을 빠져나가 영산강의 긴 뚝을 달려나가는 동안 누구도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그는 담담한 표정으로 내내 차창 밖으로 시선을 던진 채다. 50여 분 만에 건너갔던 금문교 닮은 진도대교를 지나 섬 아닌 섬으로 들어설 때까지 또는 읍내를 경유해 섬에서도 맨 끝 서쪽 작업실까지 가는 동안 간혹 그녀가 무엇라고 말하긴 했지만 그는 입을 다물고 있다. 마치 운전교수 받을 때의 S자 코스 마냥 구불구불한 오른쪽으로는 바다를 향한 절벽인 험한 코스의 해변도로를 지나 마을로 들어선다. 저기 오른손 쪽으로 섬들이 보이죠? 손가락섬, 발가락섬, 가사도, 광대도. 저기 더 멀리 보면 그 대통령 태어난 곳, 하이도,
그리고 고기 제일 잘 잡히지만 험한 편풍도가 멀리 가물가물 보이요. 아, 참 또 있어요. 불도라는 섬인데 그 섬에 한번 꼭 가보세요. 신이 만들지 않고는 누구도 그렇게 못 만들어요. 신기하고 위험차고 웅장한 불탑이란 말이요. 그리고 또 저기는 그녀는 굿네버스 종점이기도 한 마을 공터를 지나 작업실이 있는 언덕으로 올라가는 중에도 설명이 덜 끝난 듯 말을 잇고 있다. 여기서 내려야지요. 나는 그녀의 집 근처에서 그녀의 말을 끊는다. 내려야죠. 나는 경사진 곳을 조금 비켜 자동차의 브레이크 밟은 발에 힘을 준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이며 내린다. 내리면서 뒤쪽의 그를 쳐다본다. 참, 빈 방 있죠? 저녁에 주무시게 방 하나 주세요. 내가 그녀를 보며 말한다. 방은 있지만 깨끗하지 않아서요. 이부자리도 그러고. 괜찮습니다. 방 하나 비워주십시오. 그녀의 말끝에 그가 얼른 말한다. 이따 저녁 먹고 내려가실 겁니다. 나는 그녀의 허락의 말 같은 것은 듣지 않고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고 엑셀러레이터를 밟아 올라간다. 우리 집은 방이 하나밖에 없어. 광이 있긴 하지만 이부자리도 없고. 됐어요. 그가 퉁명스럽게 대꾸한다. 나는 차를 마당 깊숙이까지 밀고 들어가 한쪽 구석진 곳에 세운다. 마당은 텃밭이어서 마침 상추며 고추 모종, 토마토 2뿌리, 가지 3뿌리, 쑥갓, 오이, 깻잎 등이 심겨 있다. 마당이 온통 밭이네요. 그가 마당에 내려서서 둘러보며 말한다. 전망도 기가 막히네요. 좋지? 정말 좋지? 바다가 확 열려 있잖아. 하늘은 또 어떻고. 하늘과 바다뿐이라니까. 뒤쪽은 또 산이 둘러쳐져 있고 정말 좋지? 나는 처음으로 한꺼번에 많은 말을 해댄다. 좋은데요. 이런 곳에서 사니까 연락 끊고도 행복하시군요. 그가 비아냥거리는 투로 말한다. 저녁 준비해야 되겠네. 잠깐만. 내가 아주 맛있는 저녁상 볼게. 자급자족으로 굉장한 찬을 준비할 수 있어. 그의 비아냥조에 대꾸 없이 나는 그때부터 서둔다. 작은 냄비에 쌀을 씻어놓고 한 손엔 붉은색 플라스틱 바구니, 한 손엔 식칼을 들고 도담 뒤쪽으로 돌아가면서 그에게 말한다. 있어. 주변 경치도 둘러보고 마을도 돌아다녀봐. 예스러운 게 많아. 거기도 농촌에서 태어났으니까 오래전에 잃었던 그리움 같은 걸 다시 만날 수 있을걸? 어디 가세요? 그가 당황한 듯한 뜻밖의 큰 목소리로 묻는다. 나물 캐러. 요즘 냉이향이 아주 좋아. 금방이야. 이 뒤 밭두렁에서 몇 뿌리 캐면 특별한 냉이국을 먹을 수 있어. 못하면 아궁이에 불 좀 지펴. 밤새 비가 올 것 같기도 한데 그러면 눅눅하니까. 불 지필 줄 알까? 나는 나중 소리는 그가 듣건 말건 내뱉고 밭두렁에 엎드려 냉이를 캔다. 냉이를 캐는 것은 손 움직임일 뿐 내 의식은 온통 그에게 가 있다. 그가 왔다. 혼자서. 낚시를 하겠다는 것인가? 낚시는 순전히 핑계 아닐까? 난 온통 그에게 가 있던 생각 속에서 빠져나오며 하고 왼쪽 검지를 쥐고 냉이 뿌리 캐기를 멈춘다. 손톱 바로 위를 칼로 벤 것이다. 손가락을 쥐고 꼭 누른다. 피가 배어나온다. 손가락을 입으로 가져가 피를 쪽쪽 빤 다음 흙을 묻혀 쓱쓱 문지른다. 피는 멈췄다. 냉이뿌리 10몇 가닥을 캔 후 밭두렁을 내려와 마당으로 들어선다. 매캐한 연기가
마당 가득이다. 그가 한쪽으로 기운 부엌으로 들어가서 아궁이 앞에 쪼그리고 앉아 솔가지를 꺾어 불을 지핀다. 매운 연기 때문에 손등으로 눈을 부비기도 한다. 그러면 그렇지. 불도 뗄 줄 모르지. 나는 웃음을 물고 말한다. 그가 인상을 찌푸리며 올려다본다. 비켜봐, 내가 보여줄게. 나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옆으로 밀어낸다. 그러다가 그의 어깨에 닿은 내 손을 스스로 치우며 스스로 흠칫 놀란다. 그가 또 빤히 쳐다본다. 난 그의 눈길을 피한다. 이렇게 먼저 솔잎을 많이 놓고 가운데를 조금 질친 후에 성냥불을 켜야지. 나는 성냥을 당겨 일어난 불꽃을 솔잎으로 옮긴다. 불은 이내 활활 탄다. 대단하네요. 그가 또 비아냥거리면서 밖으로 나간다. 난 그러거나 말거나 소나무를 꺾어 아궁이 가득 들이민다. 솔잎 향이 매캐한 연기와 함께 부엌 가득 들어찬다. 나는 손등으로 두 눈두덩을 꾹 눌렀다가 놓으며 밖으로 나온다. 그가 마당 기퉁이 바다를 향한 곳에 놓인 굵은 소나무를 반으로 잘라 만든 긴 나무 의자에 걸터 앉아 담배를 물고 있다. 그는 먼 바다에 시선을 던지고 바다 가운데서 눈으로 무엇을 낚고 있는 폼이다. 눈낚시. 나는 상관없이 냉이를 씻어 작은 양은 냄비에 된장을 10개 풀고 가스레인지 위에 올린다. 씻어 두었던 쌀도 그때쯤은 불었을 테니까 불 위에 얹어 밥을 짓는다. 상추 몇 입 뜯어줄래? 생된장 쌈 싸 먹으면 아주 맛있어. 그는 내 말에 담배꽁초를 휙 던져버리고 통나무에서 일어선다. 고추도 딸까요? 아니, 고추는 아직 여물지 않았어. 아직은 비려. 나는 돼지갈비 살을 저미며 말한다. 마침 며칠 전 마을에서 잡은 검은 돼지고기 한 덩어리가 있었음을 다행으로 생각한다. 고추장 양념을 한 돼지고기를 들고 석쇠를 찾아 아궁이 앞에 앉아 불꽃 잃어버린 불을 꺼낸다. 일테면 수치다. 참나무로 만든 참숯보다 열기가 덜하겠지만 소나무 숲도 제법이다. 나는 석쇠를 불 위에 놓고 양념 돼지고기를 얻는다. 얼마지 않아 지지직거리는 모양새를 보이며 양념된 살점이 오그라든다. 익고 있다. 익는 중에 냄새까지 솔솔 빠져나온다. 맛있는 냄새. 그가 수도꼭지를 틀어 뜯은 상추를 씻으면서 말한다. 시키지 않았는데도 상추를 씻고 있는 걸 보니 시장기가 도는 모양이다. 나는 돼지고기를 뒤집어 놓고 부엌을 나와 상차릴 준비를 한다. 상추 씻은 거 이 바구니에 담고 고기 타지 않게 뒤집어. 나는 말하고 작은 냉장고 문을 열어 김치며 다른 몇 가지 밑반찬을 꺼낸다. 손님을 완전히 부려먹네요. 그가 중얼거리며 시키는 대로 한다. 나는 냉이국 간을 보며 아궁이 앞에 그를 바라본다. 그가 고기 한 점을 집어 입으로 가져간다. 정말 맛있다. 그가 큰 소리로 맛있다고 말할 때 난 맛있는 웃음을 입가에 흘린다. 빨리 밥 먹죠. 맛있는 냄새가 사방에서 풍겨 참기 어려운데요. 그의 말 끝에 나는 둥근 소반에 저녁상을 차려 바다를 향한 나무 의자 앞으로 가져간다. 좋죠. 바다를 앞에 하고 저녁을 먹는 맛 또한 별스럽겠네요. 그가
잘 구워진 돼지고기를 석쇠째 들고 나온다. 나는 노상 섬이 둥둥 떠있는 바다를 보면서 언덕배기에 앉아 조금 이른 저녁을 먹곤 했다. 그곳에 앉아 이른 저녁을 먹다 보면 곧 또 다른 맛을 볼 수 있을 터다. 술은? 그가 밥상을 내려다보며 묻는다. 에이, 술보. 나는 지난 여름 술에 취한 채 비행기를 타고 왔다가 다시 술에 찌들어 비행기를 탔던 그를 생각한다. 그러나 한 잔 없을 수 없다. 나는 광으로 들어가서 소나무 순으로 담근 큰 유리병을 들고 나온다. 무슨 술? 송순주. 우와, 좋다. 그가 먼저 술잔을 든다. 내가 따른다. 잔을 받아놓은 후 나에게도 권한다. 한 잔 받는다. 잔끼리 부딪힌다. 단숨에 마셔버린다. 나는 반쯤 남긴다. 그가 입맛을 다시고 돼지고기를 한 점 집어 먹는다. 맛있군. 중얼거리면서 냉이국을 그릇째 들고 후루룩 마신다. 아, 흙냄새. 국에서 온통 흙냄새네요. 흙. 그가 말하며 다시 후루룩 마신다. 흙국이네요. 흙국이라고? 내가 반문한다. 그러나 곧 알아듣는다. 냉이 냄새는 곧 흙냄새다. 더구나 방금 뿌리째 뽑아 맛을 내는 어떤 조미료도 쓰지 않고 집 된장과 마늘 몇 쪽을 다져 넣어 끓인 국이니 더욱 흙국이라는 말이 적절한 표현이다. 그래, 그렇군. 몰랐는데 흙국이네. 나도 그가 했던 것처럼 국그릇을 들고 후루룩 마시면서 웃었다. 계세요. 손님 오셨구만요. 그때 옆집 승은이 할머니가 마당으로 들어오다가 멈칫하며 말한다. 괜찮아요. 이리 오세요. 술 한잔 하십시오. 내가 할머니를 반가이 맞는다. 아니요. 손님이 끼시는데. 승은이 할머니는 입으로는 아니라고 말하면서 발걸음은 우리 쪽으로 오고 있다. 저녁밥 함께 자시자고 데리러 왔는디요. 그건 그렇다. 나는 그가 오지 않았다면 마을 어느 집에선가 쉽게 저녁을 때웠을 것이다. 언젠가 마을 어른 한 분이 거 혼자 먹으면 밥맛 없을 테니 숟가락 한 개만 들고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식사는 때우시오. 한 뒤로 그러는 날이 밥하는 날보다 더 많았으니까. 그건 그렇고 술 한잔 받으세요. 돼지고기 안주해서. 내가 잔을 비우고 승은이 할머니한테 권한다. 그가 술병을 들고 따른다. 내가 받아도 쓰겄어? 예, 제가 드릴 테니 한 잔 받으십시오. 처음 보는 양반인데 황송합니다. 승은이 할머니가 잔을 받는다. 서울 친구인데 낚시질 왔어요. 저기 아래 인순의 집에다 방 마련했구만요. 나는 묻지 않는 말까지 보탠다. 요즘은 춥지 않으니 여기 광에서 자도 좋을 텐데요. 승훈이 할머니가 턱으로 광을 가리키며 말한다. 사실 불이 들어오지 않는 마룻바닥인 채의 광은 서재로 쓰고 나는 불을 떼는 조그마한 온돌방에서 잠을 자는 터다. 때문에 누군가 손님이 온다면 간대 없이 다른 집에서 민박을 해야 한다. 이불도 없고 우덜집서 한 채 갖다가 쓰면 돼요. 아닙니다. 저는 저녁 먹고 아랫집에서 민박하랍니다. 걱정 마시고 한 잔 더 드십시오. 그가 손사래를 치며 우리들 말을 막아버린다. 나는 머쓱해진다. 아이고,
늙은이는 한 잔 이상 더하면 취하니 그만할라요. 그럼 나 가요. 승훈이 할머니는 돼지고기 한 점을 입에 오물거리며 상추밭 가장자리를 피해 아래로 내려간다. 동네 분들이 좋으시군요. 아주 정말 좋으신 분들 뿐이지. 그래서 살만한다니까. 그가 웃는다. 나도 웃는다. 그런가? 그는 연신 술잔을 비운다. 그리고 중얼거린다. 이런 곳에서 사니 표정은 행복해 보이는데 그거 위선 아니에요? 그가 술잔을 든 채 집을 둘러보며 말한다. 이게 어디 집입니까? 모 씨가 살고 있으니까 집이지. 그의 중얼거림에 나는 대꾸 없이 다 비운 국그릇을 들고 일어나 흙국 한 그릇을 더 가져다 준다. 좋군요. 미선이든지 아니든지 만족한다면. 그래서 그동안 쌓았던 서울의 모든 거 쉽게 버릴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솔직히 말해요. 외롭지 않아? 그의 말투엔 연신 비아냥거림이 묻어있다. 외롭다? 솔직히 생각이 거기에 머물 때 있다. 사람들이 물었다. 거기 혼자 있는 거 외롭지 않아요? 잠이 안 올 땐 어떻게 해요? 그럼 나는 호기롭게 대답했다. 외롭다는 느낌 더듬이가 내 안의 작은 세포화를 건드릴 때 나는 즉각 반응으로 그것을 털어낼 줄 알지. 일테면 난해한 한시를 읽는다든지 빨간 딱지 비디오를 본다든지 컴퓨터 앞에 앉아 카드놀이를 한다든지 하는 것들로 외로움 접근 금지 편말을 세우고 말지. 불면도 치유할 수 있지. 그러나 사실 그것은 나를 지키기 위한 안간힘의 발로이고 정말은 참 외로울 때가 많다. 그럴 때 나는 소리내어 울고 싶어진다. 내 작은 몸뚱이에 즙이란 즙이 모두 증발해 바사삭 마른 나뭇잎처럼 졸아들곤 했다. 그러면 나는 아랫마을 늙은 호럼지가 한 바가지 퍼다가 대마루 구석에 살구머니 두고 간 막걸리를 꿀꺽꿀꺽 들이키거나 읍내에 사는 사람이 인간문화재가 만든 술인데 특별히 빼내왔다고 말하며 가져온 홍주 한 잔을 목구멍으로 털어놓고는 차를 몰고 해변을 달린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찾아 달리고 또 달린다. 해풍을 들이쉬며 아무 생각 없이 1시간쯤 달리고 나면 속이 후련해진다. 그리고 어느새 내 작업실 앞에 와 차는 멈추고 나는 그 드라이브를 함으로써 꼭 죽을 것만 같던 외로움을 털고 다시 키보드 위에 손을 올린다. 그때다. 붉은 햇덩이가 섬에 걸려있다. 나는 그의 말을 무심하게 흘리면서 지는 햇살이 눈부셔서 잠시 눈을 감았다가 뜨며 햇덩이를 손으로 가리킨다. 저거 봐. 해가 지고 있잖아. 지는 해. 얼마나 특별한지. 그의 시선이 바다를 건넌다. 그리고 그리 멀지 않은 바다 가운데 섬에 걸려있는 해를 바라본다. 그가 들고 있던 술잔을 놓고 벌떡 일어난다. 그는 선체 움직일 줄 모른다. 나는 그를 바라본다. 그는 해를 바라보고 나는 그를 바라보는 것이다. 그는 아 소리 2번을 끝으로 침묵이다. 침묵일 수밖에 없다. 나도 매번 지는 해를 바라보면서 그 햇덩이가 바닷속으로 곤두박질에 사라지는 찰나 햇살의 여운으로 주변의 구름이 온통 채색될 때까지 침묵으로 바라보기만 했다. 그도 그럴 것이다. 난 모처럼 동질의 교감을 만난다. 매번
혼자 보는 아름다움을 누군가와 나누지 못해 안타까웠는데 교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음에 더 큰 감동이 온다. 붉은 햇덩이는 신압으로 물에 잠긴다. 물러올 일렁이던 바다가 물들고 하늘이 물들고 흐르던 구름이 물든다. 날던 바닷새도 물 위에 떠있는 작은 섬이 물들고 나도 물들고 그도 물든다. 잠시 정신을 차릴 수 없다. 해덩이가 바닷속으로 곤두박질해 사라지자 바람조차 숨쉬지 않는 고요가 흐른다. 더할 수 없는 장엄한 죽음이다. 한참 만에 그가 숨막히는 고요를 깨고 나무 등걸에 앉는다. 그리고 연신 술을 입속에 퍼붓는다. 그의 술잔이 먼저 취해 흔들린다. 술을 저렇게 많이 마셨던가? 아닌 것 같았다. 그럼 언제부터 저렇게 많이 마셨는가? 송순주라고 했지? 정말 예쁜 여자 이름이군. 이름 그대로 예쁜 술? 그렇다면 나는 예쁜 여자를 마시고 있군. 그가 나를 빤히 쳐다본다. 연민의 눈길이다. 나는 술을 한 잔 자작해 마신다. 예전 같으면 그런 눈으로 나를 대했을 때 발끈 화를 냈을 터다. 그런 눈으로 보지 마. 누구라도 나를 불쌍하게 생각한다면 죽여버릴 거야. 나는 서슴없이 과격한 발언을 했었다. 그러나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다. 불쌍해. 정말 불쌍해. 절망에서 벗어나기 위해 철저히 모든 걸 버린 당신은 참 불쌍하게 늙어가고 있군. 아니, 늙은이 흉내를 내기 위해 참 안달하는군. 어느새 그가 내게 반말투다. 전에도 가끔 몹시 기분 좋을 때 또는 기분 몹시 나쁠 때 내게 반말을 했다. 내가 반말하네 하면 그는 그까지 나이쳐 하면서 의미 있는 웃음을 흘렸다. 늙은이 흉내? 듣기 좋은데 못하지만 안정돼 보인다는 것으로 받아들일게. 생각은 늘 자유롭게 활동하니까. 제발 버티지 마. 안간힘 하지 마. 나한테 기대봐 좀. 그가 내 곁으로 한 발 다가온다. 나는 뒤로 물러난다. 네가 날 어떻게 해줄 수 있어? 나는 속으로 중얼거린다. 간격이라 하는가? 그와 나 사이엔 노상, 공간적으로 그만한 간격이 있다. 도저히 좁힐 수 없는. 알았어요. 내려갈게. 어느 집이었더라? 데려다는 주겠지. 그는 쉽게 포기한 후 차 세워둔 쪽으로 걸어간다. 트렁크 열어줘. 새벽 낚시 잘 될까 몰라. 나는 트렁크를 열어준다. 그가 낚시 가방을 짊어지고 휘적휘적 아래로 내려간다. 붙잡고 싶다. 아직 초저녁이니까 얘기 좀 더 하자고 말할까. 생각뿐 행동은 달리 나온다. 찾기 쉬워. 저기 아래 큰 팽나무 보이지? 그 팽나무 앞집이야. 그는 이미 알고 있다. 내가 가리키는 쪽을 바라보지 않고 곧장 걸어간다. 나는 그의 뒷모습을 보지 않기 위해 휙 돌아선다. 그리고 건성건성 저녁상을 거두어 수도가 큰 고무 함지박에 담는다. 무엇하러 온 거야? 왜 갑자기 온 거야? 나는 화가 나기 시작한다. 내게 등을 보이며 걸어가고 있는 모습도 등짝에 짊어진 낚시 가방도 화를 돋우는 무엇들이다. 수돗물을 세게 튼다. 고무 함지박의 그릇들이 이내 센 물줄기를 받는다. 난 설거지할 생각은 없이 쏟아지는 물을 바라본다.
그가 먹은 밥그릇, 국그릇, 술잔, 숟가락을 버리고 싶다. 고모 함지박 안에 있는 모두를 씻지 않은 채 버리고 싶다. 버리고 떠나왔는데 인연의 질긴 끈 하나 왜 따라오는가 이다. 나는 수도물을 틀어놓은 채 쪽마루를 올라 삐걱이는 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간다. 방문을 닫고 주물로 만든 문고리를 건 다음 곧 방바닥에 엎드린다. 화가 나서 죽을 지경이다. 속이 부글부글 끓는다. 그를 향한 내 감정이 아직 살아있다는 게 싫다. 면벽처선의 힘으로 모든 것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낡은 창호지를 통해 기어 들어오던 어스레한 빛이 지워지고 있다. 곧 천지에 어둠이 깔리기 시작할 터다. 어둠이 덮이면 이즈막 시간으로는 오후 7시쯤 된다. 일찍 자는 습관이지만 그래도 10시경이나 되어야 잠을 청할 수 있는데 낭패다. 나는 3시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이렇게 있어야 하는가. 불을 켜고 책을 읽다 보면 잠이 올 텐데. 그러나 책을 읽기도 컴퓨터 앞에 앉아 가두놀이를 하기도 싫다. 온갖 상념의 날벌레들이 윙윙거리는데 참고 버티면서 잠 못 이룰 때 참 힘들다는 걸 이미 알고 있다. 불면은 흉측한 균이다. 수술해서 떼어버릴 수 있는 암덩어리보다 더한 죽음의 병이다. 나는 별 생각 없이 잠들기 위해 이미 효력 없는 일인 줄 알지만 숫자 세기를 해본다. 1, 2, 3, 4, 10, 100, 1000. 생각은 더 또렷해진다. 아, 나는 엎드린 상태에서 벌떡 일어난다. 마지막으로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생각난 것이다. 먼저 책장 위에 올려둔 붉은색 홍주를 유리알이 맑은 와인잔에 따른다. 빛이 곱다. 누군가 그 술빛을 보고 사랑빛깔이라고 했다. 단숨에 목구멍으로 털어 넣는다. 화끈하다. 화끈한 기분을 안고 순면요를 방바닥에 깐다. 그리고 그 푹신한 느낌에 요 위에 까슬까슬하게 풀먹힌 흰 옥양목 덮개를 깐다. 다음 나는 몸에 걸치고 있던 옷을 모두 벗는다. 이내 알몸이다. 손가락에 끼고 있던 실반지도 뽑는다. 머리에 묶었던 묶음띠도 풀어버린다. 그저 빈 몸이다. 그래, 이 기분이야. 잠이 올 것 같다. 눈을 감는다. 독이 온몸으로 퍼진다. 으짤끄나 다시 봄이다. 민들레 우는 소리에 한사코 남몰래 태어나는 떨림. 솜털까지도 떤다. 넋을 걷어내 옥양목으로 칭칭 감는다. 지독한 해무 파헤치고 바람을 가르고 헤맨다. 무엇인가 사는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고요함 하나. 문득 걸음을 멈추고 은장도 날 세워 바다를 자른다. 빈 가슴에 붉은 액 들이켰는가. 선열은 목젖을 태우며 새끼 발톱으로 흐른다. 깊이 또는 높이 저음으로 다시 고음으로 취한다. 그러므로 보들레르의 고독보다 더 깊은 잠을 자야 한다. 새벽인가? 누군가의 숨소리에 화들짝 눈을 뜬다. 방 안의 어둠은 채 거치기 전이고 문고리는 초저녁에 잠근 그대로다. 놀라운 것은 내가 알몸이라는 거다. 놀랍다.
그것은 내 의지가 아니었음이라 생각한다. 다시 무슨 소리가 들린다. 무의식 중에 가슴께로 손이 올라간다. 가슴만 가리면 수치심이 없어진다는 것인가. 난 그 동작 그대로 숨을 죽이고 귀를 종근다. 그다. 쪽마루에 그가 앉아 있다. 나는 벗어 던졌던 허물처럼 뒤집혀 있는 옷을 주섬주섬 그러나 조용조용 입고 요를 개서 한쪽으로 밀어놓은 후 창문으로 조심스럽고도 소리 없는 시선을 보내 더듬이를 일으켜 세운다. 그가 움직임 없이 앉아 있다. 언제부터 그러고 있었는가? 문고리를 따고 문을 연다. 낚시 가방과 함께 쪽마루에 앉아 있는 그 바다로 시선을 둔 채 담배를 피우고 있다. 낚시 가려고? 저기 왼쪽으로 가면 뿔치 있어. 그것이 포인트라더군. 나는 왼쪽 사너리를 가리키며 말한다. 그러나 그는 피우던 담배를 고추밭으로 휙 집어던진다. 나는 왜 하필이면 밭으로 던질까? 라는 생각으로 그의 옆 얼굴을 바라본다. 신경질적인 표정이다. 그런 그에게 나도 어젯밤의 화가 되살아난다. 내가 무슨 말인가를 막 하려는데 그가 먼저 말한다. 저 읍내버스 터미널까지 태워다 주십시오. 나는 왜? 라고 묻지 않는다. 이미 그러기로 작정한 그의 태도를 읽었기 때문이다. 그러지 뭐. 나는 방으로 들어가서 자동차 열쇠를 찾아 들고 나온다. 내가 밤새 잠 못 이뤄 뒤척였던 것과 달리 그가 밤새 결정한 것은 내일 새벽에 떠나리라 였습니다. 나는 자동차에 올라타고 시동을 건다. 그가 올 때와 다르게 낚시 가방을 안고 앞자리에 올라탄다. 난 거칠게 차를 밀어 언덕을 내려간다. 그 순간부터 우린 말이 없다. 말을 할 수 없다. 각자 몹시 화가 나 있는 상태였고 스스로의 감정을 조절하느라 섣불리 아무 말도 못한다. 안개가 자욱하다. 바다로부터 기어 올라온 안개가 내 앞길을 막는다. 너울너울 춤을 추면서 안개 그물이 되어 자동차가 달리는 길목을 막는다. 난 더 거칠게 차를 몬다. 안개가 기승을 부리면 부릴수록 내 운전은 거칠고 폭력적이 된다. 내 옆자리에 그는 아무리 난폭한 운전에도 눈 하나 깜짝이지 않고 입을 꼭 다문 채 앞만 주시하고 있다. 난 화가 난다. 운전대를 잡고 거칠게 몰아붙이는 내 손을 잡고 운전 너무 거칠어요 라고 말해주길 바라는 내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그런 기대는 어리석음이다. 난 포기하고 엑셀러레이터를 밟은 발에 힘을 준다. 적어도 내 운전 솜씨로는 작업실에서 읍내 버스 터미널까지 30여 분은 좋게 걸리는 거리인데 20분도 채 못 되어 읍내로 진입하고 있다. 읍을 떠나는 첫 광주행 버스가 6시 정각에 있는데 시간은 5시 12분이다. 나는 터미널 앞에서 차를 세운다. 그가 안고 있던 낚시 가방을 챙겨 차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간다. 저 갑니다. 그가 그렇게 말하며 자동차 문을 닫았을 것이다. 난 급히 차를 돌려 오던 길로 달린다. 가라지 뭐 누가 오라 했나? 중얼거리는 중에 코끝이 찡하며 눈물이 고인다. 체기랄, 이게 무슨 꼴이람. 난 손등으로 우악스럽게
볼을 문지르면서 좌회전 방향으로 급히 핸들을 꺾는다. 자동차는 잠깐 중심을 잃고 뒤뚱거린다. 그러나 곧 정상 궤도로 달린다. 가라지 뭐? 누가 오랬나? 난 소리치며 곧 흥얼거리고 싶어진다. 너와 난 늘 그만큼의 거리였지. 산고개를 하나 넘어서자 다시 안개고지로 들어서는가. 100m 앞도 보이지 않는다. 나는 아주 천천히 차를 몬다. 어쩜 그가 택시를 타고 뒤따라오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것은 그래주기를 바라는,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다. 언감생심. 내 간절한 바람 속으로 개구리 우는 소리가 들어온다. 개구리 울음소리. 나는 모내기 끝낸 눈을 바라본다. 그 논두렁 어딘가에서, 아님 어린 벼 포기에 숨어 개구리가 운다. 100년쯤 지나버린 그 처음. 자살로 마감한 시인의 죽음을 미워하며 우리들은 그녀의 죽음 그림자만 드리워진 방에서 마주왕 모제를 마셨지. 그러다가 아주 늦은 시간 난 휘청거리는 걸음으로 내 치기를 털어내려고 도끼처럼 미음 가득 품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 빠져나와 논길을 걷고 있었지. 지금은 고양시라는 이름을 걸고 긴급 날조로 신흥 대도시가 됐지만 그때는 조그마한 마을을 두고 양옆으로 논밭이 열려있는 변두리의 외곽지대였다. 마침 비가 오고 있었나? 가랑비였지. 나는 비에 젖으며 걷다가 문득 그악스럽게 울어대는 개구리 울음소리를 들었다. 개구리가 우는군. 많은 비가 오려나? 난 혼자 소리로 중얼거리면서 논두렁에 쪼그리고 앉아 개구리를 찾았다. 그때 가까운 곳에서 누군가의 숨소리를 들은과 동시 말소리도 들었다. 개구리 찾으세요. 그였다. 시를 쓰는 젊은 그가 나를 따라오고 있었다. 그는 파란 비닐 우산을 손에 들고 있었지만 비닐 우산을 펴지는 않았다. 개구리? 그런데 왜? 나는 그가 왜 그 친구들 속에 섞여 있지 않고 내 곁에 있는가를 물었다. 취하신 것 같고 물론 나도 치기가 돌아. 그날 약간의 치기를 갖고 그렇게 우리 둘만 새롭게 만났다. 그 집에서 술로 미움을 털고 있는 사람들은 그대로인데 우린 새롭게 다시 만난 것이다. 그 개구리 우는 밤에. 우린 밤새 가랑비를 맞으며 논두렁을 걸었다. 같은 길을 걷고 또 걷고 걷다 보면 다시 처음 장소에 서 있었다. 그때부터 우린 함께 죽음 같은 거 까마득히 잊고 새롭게 태어나는 신생의 즐거움에 취했다. 죽음과 함께 찾아온 탄생이었다. 그리고 새벽을 맞았다. 느닷없는 내 절망 때문에 모든 것 버리고 서울을 탈출하기까지 우린 간혹 만났고 밤을 새웠고 아침엔 서로 부끄러워하기도 했고 그러므로 간혹 행복했다. 어느 땐 날쌘 작가라는 말로 내 화를 돋우었다가 토라진 나를 달래려고 들꽃을 꺾어 나에게 건넸던 그이기도 했는데 또 어느 초겨울엔 늦은 밤에 한강변의 내 작업실로 찾아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밤새 찬물 속에 물을 담그고 자신을 학대하다가 새벽 한 줄의 시를 써서 문틈으로 밀어넣어 나를 감동케도 했는데 애인이란 영화를 보면서 슬그머니 내 손을 잡아 영화 속 연인들과 같은 교감을 나누고 싶어 하기도
했는데. 그리고 내 절망 때문에 그렇게 간혹 행복을 주었던 그마저 버리고 떠난 후 혼자라는 것이 얼마나 기참 맛인가 알고 나면서 그를 버리고 온 것마저도 잊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는 불쑥 내 곁에 날아오기도 했다. 이젠 영원히 오지 않을 것이란 예감을 흘리고 그는 갔다. 그의 넓은 등이 마치 침묵의 부피인 듯 그는 묵묵히 등을 보이고 걸어갔다. 생각만으로 심장이 파열할 것 같다. 숨이 멎을 것 같다. 매번 그를 저만큼 두고 있으면서 그것이 은밀한 곳에 숨겨둔 보물인 듯 내 소중한 무엇이었는데 달아나 버렸다. 헛헛하다. 내 혼이 내 안에서 빠져나간 기분이다. 난 껍데기 뿐이다. 분하다. 억울하다. 나는 돌멩이를 집어 파릇하게 위로 솟고 있는 벼줄기를 내려친다. 그러자 등 파란 개구리 한 마리가 놀란 듯 폴짝 뛰어 내 발 아래 앉는다. 찰나 난 또 하나의 돌멩이를 집어 개구리의 푸른 등을 찍어버린다. 개구리는 두 다리를 쭉 뻗고 바르르 떤다. 나는 다시 어쩔 줄 몰라 하는 개구리의 눈을 돌로 찍는다. 사지를 뻗어버리는 개구리. 난 벌떡 일어서서 시동이 걸려있는 자동차 안으로 들어가 급히 엑셀러레이터를 밟는다. 안개를 뚫고 급발진하듯 차는 앞으로 내달린다. 개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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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골골. 수천 수만의 개구리가 울며 나를 쫓아온다. 내가 죽인 개구리가 나를 쫓는다. 나는 달아난다. 멀리, 아주 멀리. 내가 죽인 개구리가 그를 쫓는다. 그는 달아난다. 멀리, 아주 멀리. 너와 나 사이는 멀어진다. 더 멀어진다.